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마라. 지은이는 베르벨 파르데츠키, 옮긴이는 한윤지, 발행은 다산초당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에 많은 것을 허락합니다. 간섭도, 원하지 않는 스킨십도 사랑이라는 말의 무게에 못 이겨 그냥 허락하고 마는데요.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이라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을 들으면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허락할수록 그 관계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매년 1만 명에 가까운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나오는 현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게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독일을 대표하는 심리학자이자 심리 상담가인 저자는 우선 나 자신부터 각성해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에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수많은 사람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며 이기적인 자기애에 빠져 타인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의 존재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특히 자기애에 빠져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심하게는 폭력으로도 이어져 결국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심각한 건 나르시시스트의 일방적인 비난에 자기 자신을 탓하며 상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랑과 상처에 대한 기존관념을 뒤집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폭력의 민낯을 드러내고 사랑한다면 상처를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이 가르침에도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삶, 누구에게도 의지 않는 용기 있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의 시작. 25살이 되던 해 헤르베르트를 소개받았어요. 솔직히 이상형과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서 더 좋았죠. 이전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4살 연상인 헤르베르트는 대체로 수줍음이 많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수입도 좋았고 지역 특색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가 추구하던 이성관과 가정을 이루려는 소망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때가 우리 둘 다 사랑과 안정감에 목말라 하던 시기여서 그랬을까요? 왠지 이 남자라면 어떻게든 맞춰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도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그의 곁에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나를 살뜰하게 챙겨주던 이모는 저와 헤르베르트가 어울리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사랑에 빠졌을 때는 원래 주변의 충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지 않겠어요. 오랜 방황 끝에 겨우 정착하려던 참이었으니
어서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헤르베르트와 난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결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사이는 좋았어요. 다만 결혼하기 직전까지 헤르베르트는 부모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터라 그를 가족들과 떼어놔야 한다는 사실이 좀 당황스러웠죠. 그런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일까요? 헤르베르트는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남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자에게 무관심하고 냉정한 남자에 가까웠습니다. 결혼 생활을 1년 정도 했을 때 큰딸 율리아가 태어났어요. 원래 저는 자식은 한 명만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생활에도 어느 정도 만족했어요. 남편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했고요. 물론 남편도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었지만요. 헤르베르트는 가족과 함께 직접 지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보수적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 집의 건축 설계도가 완성되었고 다음에 새 집으로 이사했죠. 이때부터 난 이모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 맞았어요. 남편은 출장이 잦았던 터라 집안일은 온전히 내 몫이었고 출장을 갈 때마다 일일이 짐도 싸줘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린 딸은 자주 고집을 부렸고 잠도 잘 자지 않았어요. 특히 아픈 아이를 혼자 돌볼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자유시간은 그림의 떡이었죠. 나에게는 잠시 콧바람이라도 쐴 수 있도록 아이를 봐주는 친정 부모님도 없었으니까요. 종종 방전된 것만 같은 참담한 기분에 몹시 힘들었어요. 남편은 집에 있는 날에도 그저 일만 생각했어요. 늘 컴퓨터 앞에 앉아 등만 보였죠. 지금도 그를 떠올리면 뒷모습밖에 생각이 나질 않네요. 그러니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 싫었겠어요. 언젠가부터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밉더라고요. 난 맛있는 음식과 와인 한 잔을 함께 즐기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둘만의 시간을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대화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와도 내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 삼켜야만 했어요. 힘들 때 그에게 잠시 어깨를 기대지도 팔짱을 끼지도 못했습니다. 헤르베르트는 집에 돈을 벌어 오는 것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죠.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면서요.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살아. 남편은 내 감정과 가치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 내내 난 불행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는 헤르베르트가 적어도 우리 아빠보다는 자식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남자의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어느 순간부터 헤르베르트에게서 아빠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잘못된 배우자 선택, 예견된 불행. 소녀는 아빠와 완전히 다른 성향의 남편을 원했지만 결국 아빠와 비슷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걸 깨닫는다.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오랫동안 배우자와 행복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충족하지 못했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한다.
소냐는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고 힘들 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 되기를 원했다. 이런 점은 어린 소녀가 아빠에게 기대했던 것이기도 하다. 가정을 이루고 안정감을 찾고 싶었던 소냐는 헤르베르트와 함께라면 그럴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좋은 직장은 경제적인 기능을 제외하면 둘 사이의 안정적인 관계를 보장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 헤르베르트는 결혼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살 정도로 정서적인 면에서 의존적이다. 게다가 소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안식처 삼아 보살핌 받기를 원했다. 헤르베르트도 부모에게 충분한 애정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릴 때 애정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배우자를 고를 때 결국 부모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는 보편적인 가설이 입증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이런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실망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순서였다. 두 사람은 상대를 착각했다는 걸 인정해야만 한다. 그런데 헤르베르트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부정한다.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살아 라는 말은 둘 사이의 안정감과 애정이 부족하고 남편과 아내로서 각자 충분히 만족하는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헤르베르트는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나가는 대신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버린다. 자신의 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줄도 모른 채 말이다. 그에게는 이것만이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소냐는 헤르베르트의 모습을 보고 잊고 싶었던 과거를 떠올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서 느끼는 부담감의 크기가 커지고 남편과는 점점 더 서먹해진다. 항상 컴퓨터 앞에만 있는 남편이 남처럼 느껴진다. 이 부부는 소통하지 않고 그저 각자 해야 할 일만 묵묵히 해나갔던 것이다. 그렇게 몇 달, 아니 몇 년이 흘렀어요. 딸아이를 혼자 돌보느라 매 순간 혼이 쏙 빠졌죠. 그 와중에 때때로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도 율리아와 함께 보낸 시간은 보람찼어요. 결혼 생활은 그리 좋지 못했지만 율리아를 사랑했기에 마음을 다잡고 강해지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다 둘째를 임신하면 엇나간 결혼 생활을 제대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33살의 둘째 요하네스를 낳았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나이에 요하네스를 낳았던 거죠. 이때는 종종 나도 엄마와 똑같은 운명을 맞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다시 출산을 고려했던 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아이는 새 생명이니까. 그러나 둘째 아이가 태어난 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회복되기는커녕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난 버려진 것 같은 처절한 기분에 좌절했죠. 게다가 요하네스는 아주 어릴 때부터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어요.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자주 들락거렸고 밤에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잦은 잔병치레로 아이는 항상 내게 껌딱지처럼 착 달라붙었어요. 난 두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고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야이어갔죠.
때때로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삶의 의지도 느끼지 못했어요. 아이들마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끔찍한 순간마다 엄마가 남긴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소냐,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만 잊지 말렴.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단다. 엄마의 말을 생각하면 버틸 힘이 생기곤 했습니다. 한편 딸 율리아는 어려서부터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아픈 동생도 사랑으로 돌봤어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율리아가 대신해 준 셈이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던 집안 분위기가 아이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리 없죠. 율리아는 10대가 끝나기도 전에 집에서 독립했고 대부분 시간을 처음 사귄 남자친구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꾹꾹 참기만 하다가 결국 도망친 것이죠. 저와 남편은 그저 같이 살았을 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이런 관계는 요하네스가 14살이 되던 해까지 이어졌죠. 14년간 우리 사이에는 성관계도 아니 작은 스킨십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에게 이런 결혼 생활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이번에도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답했어요. 이미 예전에도 여러 번 들은 말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남편과의 성생활을 떠올리면 불쾌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몸도 마음도 멀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발언에 실망한 건 어쩔 수 없었죠. 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은 남편이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느꼈던 실망감보다 끔찍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핑계를 대며 그런 일을 이미 전부 해냈으니 더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 그에게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는 우리 사이가 좋아지기 힘들다는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힘든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요하네스가 다 크면 난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라는 말도 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상처의 대물림. 소녀에게는 자식이 유일한 삶의 이유다.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엄마로서의 삶을 묵묵히 걸었다. 두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처하고 막내의 질병까지 혼자서 짊어져야 했다. 게다가 첫 아이를 낳은 후 남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또다시 아이를 낳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이 부부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가정에서 각자 어떻게 행동할지 상의조차 하지 않았던 걸까. 소냐와 그녀의 남편은 각자의 세상에서 따로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부모로서도 배우자로서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헤르베르트는 아빠 역할을 거부했고 자식을 거의 돌보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남편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것도 아니었다. 큰딸이 아빠를 대신해 엄마와 어린 동생을 돌봐야만 했다. 소냐가 엄마를 이룬 후 그랬듯 율리아도 부모화된 것이다. 율리아는 소냐처럼 유년 시절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또한 지나치게 이른 나이부터 어른스러운 행동을 강요받으며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했다. 이처럼 타인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정작 자신의 만족은 등한시한다면 나르시시즘에 착취당하는 것이다. 율리아가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로 20대가 되기도 전에 집에서 독립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나르시시즘에 착취당하는 삶을 끝내려면 하루라도 빨리 부모의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유년 시절에 소녀와 같은 인간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커서도 비슷한 인간관계를 반복한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으면 서로에게 득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타인을 돌볼 의무를 지게 된다고 인식한다. 결혼 생활에서도 그랬고 훗날 프랑크와 연인 관계일 때도 그랬다. 따라서 소녀가 번아웃 상태가 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소녀의 인내심은 경이로울 정도다. 어린 시절부터 강해져야 한다고 배웠기에 타인의 고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견뎌야만 했다. 항상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과거에는 아빠와 엄마, 이후에는 자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인을 위해 헌신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무던히 애썼다. 하지만 주변 사람의 시중만 들다가는 결국 탈진해버리고 만다. 타인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녀에게 프랑크와의 만남은 이런 정신적 고갈 상태와 내적 공허함을 새로운 관계로 채워보려는 시도였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를 붙잡고는 이제 살았다고 믿는 것과 같다. 소녀를 둘러싼 이런 상황은 그녀가 나르시시즘에 두치한 남성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했다. 결혼 후 22년간 도저히 견디지 못할 수준이 될 때까지 내 역할에 충실했고 힘들어했고 참아냈어요. 주치의는 내게 이런저런 통증을 견디게 해줄 약을 처방해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조언했어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 그 문제를 놓아버려야 했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내가 불행하다는 데 있었어요. 어쨌든 헤르베르트는 나를 속이거나 배신하지는 않았고 아이들도 이제는 문제될 일이 조금 더 없었습니다. 이때쯤 저는 마침내 남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내 삶에 성큼 들어왔죠.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너무 성급했네요. 이용당한 아이들. 부부 사이에 등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냐와 헤르베르트는 서로 소통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 했다. 그러나 이전까지 소통하고 대화하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에 힘들고 난처한 일은 전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잊으려고만 했다. 종종 자식을 통해 부부관계를 개선하려는 부모가 있다. 소냐 또한 그랬다. 그렇지만 이런 시도는 대부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게다가 이는 자식을 자신의 필요 때문에 이용하는 셈이다. 요하네스가 병약하게 태어난 것은 소녀가 임신 기간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부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화살을 요하네스에게 돌린다. 즉 요하네스를 부모의 걱정거리로 만들어버린다. 소냐는 망가진 부부관계와 아픈 아들을 직시하지 않고 유년 시절 트라우마 그리고 결핍된 여성성과 연관지어 버린다.
제가 여기까지 참고 견딘 건 순전히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마치 예전에 아빠, 엄마, 그리고 여동생 때문에 참았던 것처럼 소냐는 또 참아야만 했다. 소냐는 몸과 마음이 끌리는 대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원했던 안정적인 환경은 물질적인 부분에서만 충족되었다. 정서적 육체적 만족은 관계를 결정할 때 애초에 없었던 조건이라 깨끗이 포기해야만 했다. 결국 소냐는 두 가지 모두 제대로 얻지 못하고 점점 더 불행해졌다. 이미 오래전에 해야 할 말을 드디어 입 밖에 꺼냈어요. 이야기를 꺼내면 생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감수하기로 마음먹은 뒤였죠. 헤르베르트는 내가 감수해야만 했던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그의 배려와 응원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했는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이렇게 한순간에 포기하려는 날 이해하지도 못했죠. 겉으로 보기에 우리 가족은 꽤 화목해 보였으니까요. 함께 살 그림 같은 집도 지었죠. 하지만 인생이 불행한데 그림처럼 아름다운 집이 무슨 소용일까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면요.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만 해도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헤르베르트는 집에 거의 없었고 가끔 집에 있을 때조차 집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 이런 감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만 했어요. 난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요. 난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에게 마음이 떠난 터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도 목적지도 잘 알지 못했지만 말이죠. 상처를 허락하는 관계란 그가 그렇게까지 최악일까? 내가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닐까? 많은 사람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며 연인이 아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곤 한다. 하지만 보통 어느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사람이 주로 희생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득을 얻는 불공평한 관계라도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 불안정한 존재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계에서는 각종 문제가 난무하는데 이때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다. 소냐의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르시시즘은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하지만 안정적인 자존감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나르시시즘도 있고 병적인 수준의 악성 나르시시즘도 있다. 나르시시즘이 표출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악성 나르시시즘은 반사회적 행동과 고도의 공격성, 그리고 의심과 편집증적인 행동을 동반한다. 악성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심보도 고약하고 시기 질투가 심하며 감정이입 능력이 심각할 정도로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나르시시즘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된다. 건강한 나르시시스트라면 자존감에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라면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보인다. 악성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면
손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크게 만세열창을 하다가도 사소한 일에 죽을 만큼 괴로워한다. 이런 유형은 뭔가를 부탁하는 대신 요구하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관용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유머 감각도 없다. 그리고 현실적이든 아니든 그저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구축한다. 이들은 상대를 대할 때에도 마음보다는 이성을 따른다. 따라서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려 든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이런 행동과 태도가 자주 엿보인다면 나르시시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늘날 정신적 폭력 중 특히 가스라이팅이라 불리는 매우 비열한 방식이 있다. 이 개념은 남편이 주도한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부인을 미치광이로 몰아가는 연극에서 유래됐다. 현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조종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지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도무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처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상대에게 저지당한다. 여성 스스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타인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신적 폭력은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진다. 처음에는 그리 위험하지 않은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끝내 명백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당신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전혀 그렇지 않았어.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분명 그날은 가능했던 일이 다른 날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의견을 내보지만 꾸준히 거부당하고 비난받으며 나중에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혼란이 가중된다. 만약 당신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면 지금 도움을 청해야 할 때다. 매번 확신할 수 없어서 의심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주 혼란스럽다. 간단한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한다.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항상 상대방에게 사과한다. 삶이 즐겁지 않고 의욕도 없다. 갖고 있던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그가 그렇게까지 최악일까라는 질문에 당신은 우선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를 이런 상황까지 끌어온 건 당신이다. 파괴적인 관계를 방치하며 단호하게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런 관계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더라도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다. 이런 관계에 익숙해진 여성은 관계를 끝낼 용기를 내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이 꿈꾸는 이상형. 나만을 소중히 여기고 내 눈만 봐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파악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날 사랑하는 그런 연인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저 사랑하기만 할 뿐 뭔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존재만으로도 나 자신을 훨씬 매력적이게 느끼게 해주며 내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 많은 사람이 이런 연인을 꿈꾸며 위대한 사랑을 기다린다. 그래서 사귀던 연인과 헤어지면 대다수가 다시 새로운 연인을 찾으려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자극하는 만남 주성 광고가 성행한다. 원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각박한 세상에 혼자 고립된 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분명 우울하고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이상적인 사랑에는 실현할 수 없는 헛된 희망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여러 차례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문제라도 함께 풀어나가는 매우 친밀한 사랑을 꿈꾸게 된다. 그러다 새롭게 만난 다른 연인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맺으면 다시 크게 실망한다. 이때 서로 넘치도록 사랑만 하면 된다는 신념이 또다시 깨진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많은 걸 고려해야 한다. 백마탄 왕자님과 함께 편안하고 느긋하게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낭만적인 사랑과는 확실히 다르다. 동화가 끝나는 시점부터 일상의 문제가 나타난다. 나르시시스트는 둘만의 오붓한 생활을 꿈꾸며 이상향을 그린다. 두 사람이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하며 항상 같은 걸 바라보는 이상적인 생활. 하지만 실제로 사랑할 때 마주하는 현실은 소망과 상당히 다르다. 상대와 계속해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따라줘야만 관계를 지속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제멋대로 행동하는 건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된다는 건 우유와 블랙커피를 섞어 카페라테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결국 우유도 블랙커피도 남지 않는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관계에서는 상대방과 함께 하려면 각자의 모습을 거의 남기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드는 이런 관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견이 같고 매번 사이가 좋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이런 관계는 둘 중 하나가 자기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욕구를 전부 상대에게 맞출 때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에 적응하는 건 주로 여성이다. 소녀와 프랑크의 사례만 봐도 남성은 희생하지 않고 무엇이든 끝까지 자신이 주도하려 한다. 사실 소녀는 자신의 삶을 묵묵히 해쳐온 주체적인 여성이지만 연인 관계에서는 의존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대부분 상대의 의견을 순응하며 희생하는 쪽을 택한다. 연애할 때만큼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듯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에서 마찰은 불가피하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마냥 조화롭고 행복한 생활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갈등조차 없는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점은 여러 문제의 씨앗이 된다. 사실 두 사람이 서로 융합하면 둘의 관계는 오히려 악화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타인과 인연을 맺으면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서로의 관심을 공유한다. 절대 개인 고유의 성향을 희생하면서까지 서로에게 맞춰야 하는 건 아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활기 넘치는 관계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연인은 공통 관심사를 끊임없이 공유하고 비슷한 성향을 함께 찾는다. 다시 말해 굳이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생기는 긴장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의 성향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사랑에 빠졌어도
우린 때때로 숨 돌릴 여유가 있어야 하고 각자 편하게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사랑에서 공감은 매우 중요하지만 독립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계속 책임져야만 한다. 두 사람 모두 자신과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고 소중히 할 때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 즉, 자신의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을 스스로 인정하며 그것을 두 사람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자존감과 자기인식을 갖춰야만 한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채 자신의 가치를 상대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그 관계는 계속 삐걱될 수밖에 없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마라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